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김현승 씨는 뭐에 대해 노래 많이 했다고요? 가족. 가족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했던 분이 바로 김현승 씨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한번 키워볼까? 잘 보이니?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나와라 뿅. 제일 처음에 옆에다가 똑같이 우리들 하는 거 있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좀 쓰고 시작하도록 하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라고 쓰고 시작할게요. 그럼 일단은 먼저 화자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대상을 할 수 있다, 그치? 누구를 할 수 있지? 대상이 누구라는 거? 아버지. 저기다가 아버지라고 쓰고 시작할까? 아버지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대답해도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답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김현승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를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볼게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그럼 굳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뭔가 좀 당당한, 센, 씩씩한 그런 아버지야. 그래서 굳이 안 적어도 돼. 뭔가 씩씩하거나 혹은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굳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바람과 같던이라는 것들은 뭔가 시련 속에 있는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시련 속에 있는 아버지, 씩씩하고 당당한 아버지. 근데 봐, 이런 사람들,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잘 봐. 시는 무슨 맥락인지 이해를 해야 돼. 바쁜 사람들, 굳센 사람들, 바람 같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뭐가 된대? 아버지가 된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밖에서 도둑들도 집에 가면 가족이 있으면 누가 되는 거냐? 아버지가 되는 거야.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집에 오면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특징들을 봐요. 어린 것들이 누굴까? 자식들이겠죠. 난로에 불을 피워 그대의 작은 것을 막는 아버지가 된대. 결국 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편하게 쉬는 아버지가 아니야. 드라마 속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많아. 그치?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청소기 밀어. 그럼 아버지 어떻게? 발만 이렇게 들어. 그치? 근데 그런 아버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야. 집에 오면 또 아이들을 위해 뭔가 일을 해. 밑에 봐. 저녁바람에 문을 닫아. 왜? 가족들이 뭐 할까봐? 추울까봐. 그리고 낙엽을 주워. 추울까봐 문을 닫는데 그 밖에 나가서 또 낙엽을 줍는 거야. 집이 깨끗해지라고. 그럼 이렇게 두 줄을 묶어볼까? 2년과 3년을 묶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이 가족을 위해 뭐 하는 모습이 나오냐면 가족을 위해서 일종의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이게 아버지의 모습 1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파트 얘기하는 거야. 다음, 세상이 시끄러우면, 세상이 시끄럽다는 얘기는 세상이 소란스럽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수선하다는 얘기야. 그럴 때,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이래. 얘들아, 줄에 참새가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있잖아? 우리가 보면, 우와! 참새가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있어. 거기 잘 앉아있는 거 보면 어때? 좀 신기하긴 해. 이렇게 되게 안정적일까? 아니요. 참새 앉아있는 참새가 나 되게 안정적이야 편안해 이렇게 얘기할까? 야, 왜 줄에 앉아있잖아. 그거 되게 어때 보이냐면 불안불안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뭐한 마음이라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걱정해. 어린 것들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식들을 얘기한 거겠지.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어린 것들은 곧 아버지의 나라래. 그럼 지금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자식들을 위해.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되게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야?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본 영상에서 딸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 그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 네모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식들을 뭐하는?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뭐냐면 아버지의 다양한 모습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 거야. 종류별로. 얘들아, 어디 가든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잖아? 아버지가 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알아? 바로 이런 아버지야.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고 집에 오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 그냥 밑에 와봐.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가, 어디 갔어? 여기가 제일 중요해. 별표. 제일 중요한 별표 파트. 자, 왜 중요한지 보여줄게.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데, 얘들아,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뭘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가 겉으로는 띡띡띡띡띡 뭐 한 척을 한다는 거야? 괜찮은 척, 강한 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한 모습이 있는 거지. 괜찮아. 아유,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시면 뭐냐면 강한 척을 하는 거야.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녹화 영상에는 이게 빠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만 재밌고 이제 보는 애들은 이걸 잘라서 갑자기 그냥 뭐 얘기하다가 오! 하고 넘어가.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야. 이게 뭔 얘기일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 눈물 타서 먹는 거야? 눈물을 마신다 뭐 이렇게 먹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이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로 오는 거야?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뭐한 사람이래? 외로운 사람. 왜 아버지가 외로울까? 터놓을 사람이 없어. 그치. 강한 척 한다는 얘기는 말할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말할 곳이 없으니까 슬퍼하고 막 울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지. 혼자, 속으로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상황을 뭘 할 수 있냐면 아버지는 혼자 있는 어떤 존재? 고독한 존재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 그 더불어서 고독하다는 것들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정서, 외로움을 쓸 수 있겠지? 그 외로움이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니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 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뭘 가진 사람이냐면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아버지는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영웅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약간 뭐 이렇게 뒤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뭔가 희생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위로할 데가 없는데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폭탄을 만든 사람도 반복되는 말이야. 폭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폭력적인 아버지를 얘기해.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도 그 다음에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억압하는 거니까 억압적인 인간을 얘기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얘들 이거는 안정은 상관없어. 억압적인 인간, 폭력적인 인간이란 뜻이고 술가게에 문을 닫는다 했으니까 술을 마신다는 것들은 일종의 타락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이 시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그러한 사람들도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중요해.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해. 그럼 이런 아버지들은 밖에서 어떤 존재를 쌓을까? 되게 가장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를 얘기했잖아. 근데 외로운데 그런 아버지의 때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많은 때를 묻혀왔다는 거지. 그럼 이 때는 뭐야? 더러운 거야? 아버지의 뭐야 이건? 시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하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항상 뭘 받냐면 씻김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밑에 보니까 어린 것들의 잔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게 실질적으로 너희가 실은 사실적으로 오면 이건 호러물이 돼. 막 아버지가 막 때가 있어. 이 더러운 걸 벗기려면 그래 내 아들의 피가 필요해. 막 주사위 피를 빼. 씻어. 그럼 이건 약간 그 무서운 영화가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기사로 나오는 거지. 자기의 때를 씻겠다고 자녀의 피로 자기 팔을 씻는 아버지. 막 이거 기사 제목 뜰 거야. 엄청 무섭지. 옛날에 무슨 어떤 여왕이 그런 거 할 때잖아. 이 영상 되게 다채롭겠네요. 영상에서 별의별 게 다 나오겠네. 그래서 그 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피로 늘 목욕했던 여자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약간 비슷한 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라는 거는 아버지가 누구 덕에 산다는 거야? 그치, 자식 덕에 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자식들로 인해 뭘 받는? 피를 받는 게 아니라 힐링밖에 생각이 안 났어. 위로. 그치. 그러니까 자식들로 인해 위로를 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맨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아버지라는 대상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시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 누군가가 숨어있는 화자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늘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이 있었잖아. 그럼 그 아버지에 대한 뭘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런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제가 뭐냐? 아버지의 사랑과 고독을 노래하고 있는 게 주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시는 되게 평이해. 그리고 일상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어. 근데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것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본 그 되게 좋은 문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있는 게 있더라고. 아파도 버티면서 지켜주는 분. 이게 아버지.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볼 때 요 말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리 자기가 아프더라도 그걸 꿋꿋하게 버티면서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지켜주는 사람. 그게 아버지겠구나. 그럼 요 아파도 버티면서 지켜준다라는 게 바로 뭐 한다는 얘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라는 뜻이겠지. 되게 멋진 문구인 것 같아. 이해하셨죠? 네. 나중에 EBS 가면 이런 강의를 할 거예요. 우와. 맞죠?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페이지 쭉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80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두 번째 시 80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늘은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아주 멋진 시를 하나 배우도록 하죠. 참고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 이미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 그들을 생각하면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화자가 누구야? 나가 화자야.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지? 그대가 되겠지. 영상에서는 불필요한 거 다 뺄 거야. 농담 같은 건. 순서에 강의만 딱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건데 상황해보자. 내가 그대를 뭐하지? 생각. 써있잖아. 내 그대를 생각하면. 그대의 생각 중. 이걸 하나 알 수 있어. 그렇지? 왜 그대를 생각할까? 이제 그게 궁금해지거든? 야, 잘 봐. 내가 이 시를 너희한테 진짜 강의해준 이유가 뭐냐면 내신 시험에 정말 많이 이용한 시라고 해요. 자, 보자. 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뭐한 일이다? 사소한 일. 사소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게 사소하다는 거야. 너 나 많이 사랑해? 라고 물어봤어, 여자친구가. 아니, 너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다, 진짜. 자기야, 너 나 많이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지. 네가 날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이야? 사소한 일이지 뭐. 그럼 너희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오씨, 장난해 지금? 나 사랑하는 게 사소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사소하다는 걸 느낌이 어때? 가벼워. 뭔가 좀 가볍고 작고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근데 앞으로 봐봐. 이 사소하다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한 거냐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건 특별한 일인가? 아니다. 늘 해는 매일매일 지지. 바람도 늘 불 수 있지. 네. 이게 다른 말로 일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대단한 일이니? 그건 되게 사소한 일이야.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고 나가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야. 그걸 우리가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질문 하나 할 거. 그런 해가 뜨고 지는 게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어? 아니요. 없어.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소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소한 일은 마치 뭐 같은 거야? 일상 같은 거거든? 내가 정리를 이제 해줄게. 잘 봐야 돼. 자, 일단은 위쪽에 정리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사소한 일이다 얘기했어. 즉 그대의 생각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사소한 일이래.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사소한 일이라는 것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상이란 얘기잖아. 왜냐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같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일상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우리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일상이라는 거 밑에서 쓴다면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이 밑에서 쓸게.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삶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은 중요한 일이야, 사소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정말 사소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써있지. 즉 겉으로는 사소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의미를 파헤쳐보니까 그 속에는 결국 무슨 일이라는 거야?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겉으로 얘기한 것과 속에 있는 게 다르네. 무슨 법이야? 역설이야?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반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시가 제일 잘 표현하는 표현기법이 뭐냐면 반어야. 그래서 너희 보통 문학작품 시험에 나올 때 반어법 있는 것들을 문제 출제할 때
꼭 보기 1, 2, 3, 4, 5번에다가 현대시 갖고 오는 경우 있어. 아, 맞아. 그럴 때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야. 그냥 짧은데 반어를 딱 들어낼 수 있잖아. 반어를 들어내려면 상황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내려면 되게 시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짧은데 모든 게 딱 끝나.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두는 게 좋아. 이해 갔어? 돌아와요? 그대가 언젠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럼 이때 사소함은 어떤 거야? 하찮은 거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중요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고 얘기했어. 자, 불러보리라는 것들은 뭐뭐 하겠다의 의미거든? 뭐뭐 하겠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의지야. 그러니까 여기 정서에다가 의지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라고 돼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는 줄 아니?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한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재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불러보고 싶어. 언젠가 그런 사람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부기 시작했대. 밤은 마이너스지. 까만색이니까 마이너스. 골짜기도 마이너스지.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시련이 되겠더라. 근데 잘 봐야 돼. 이러한 시련인데 눈이 퍼붓기 시작한다? 눈이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이제 이걸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거야. 눈이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플러스. 그럼 너희 마음속에 뭔가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중요하다 얘기하겠지. 나 처음에 들었을 생각은 안 좋은데 눈까지 퍼부어. 안 좋은 거지. 근데 눈이 퍼부기 시작했지. 잘 봐. 퍼부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뭐 할걸? 그칠 것을 믿는데. 뭐가 그쳐? 눈. 이거는 눈이 그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랑이 그친다고 하면 눈이 그치는 건데 사랑도 그친다며. 그럼 사랑은 뭐처럼? 눈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눈이 퍼붓고 있는데 이러한 눈이라는 게 이 사랑처럼 그칠 거래. 이 눈이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눈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 이걸 놓치면 안 돼. 시에서. 그래서 지금 아무리 시련 속에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아직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언젠가 뭐 할 걸 믿어? 그칠 걸 믿는데. 사랑이 영원하니? 아니요. 영원하지 않니? 네.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그치. 영원할 수 없어. 왜? 누군가가 죽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죽으면 죽은 다음에도 너의 시체로 내가 남아서 시체를 갖고 살면 그거 더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칠 줄은 아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 난 널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고 부모님들한테서 물어봐. 엄마 아직도 아빠 사랑해? 그럼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그칠 걸 믿는 얘기는 얘는 자기 사랑이 언젠가 끝날 거를 예상은 하고 있어. 가령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피치 못한 사정으로 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만 여기가 포인트겠지.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거래. 뭔 얘기냐면 그 헤어질 것이 언젠가 올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봐. 눈이 그쳤어. 그럼 이제 뭐가 지난 거지?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올까? 봄이 오겠죠. 꽃이 필 거야. 자, 꽃이 폈는데 꽃이 지면 뭐가 될까? 여름이 되겠죠. 근데 여름은 딱히 계절감지 시효가 없으니까 빼는 거야. 그다음 낙엽은 언제야? 가을. 자, 가을 지면 다시 뭐가 와? 눈이 와. 겨울이 오는 거야. 얘도 잘 봐라.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눈이 그치고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면 1년이 지난 거지. 네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눈이 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순환. 순환을 얘기하는 거야. 순환이라는 것들은 한 번 딱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게 1년 딱 유통기한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순환처럼 계속해서 돌고 돌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 아까 분명히 그칠 걸 믿는다며. 근데 돌고 돈다고 얘기하잖아. 돌고 돈다는 것들은 변함없다는 얘기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영원한데 왜 그친다는 걸 믿는 얘기지?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뭔 얘기냐면 얘는 언젠가 피치 못하게 헤어질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는 전제하고 있어.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렇게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가 널 사랑하겠다는 거야. 이게 실제 상황이면 되게 웃긴 상황이야. 너의 남자친구 만났어. 그 남자친구한테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너 나 얼마큼 사랑해? 글쎄. 오늘부터 우리 1일이잖아. 우리 사랑도 언젠가 끝날 걸 믿어. 그럼 널 뭐라고 하겠니? 오늘 1일인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우리 사랑도 언젠가 끝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겠지. 네. 왜냐하면 시작한 날부터 끝난다는 얘기하니까.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언젠가 피치 못하게 헤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이라도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할 거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한편 생각하면 좀 약간 어이없는 얘기이긴 해.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되게 감동적인 얘기야. 왜냐면 이 헤어지고 그친다는 것들을 죽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했다는 거거든. 더 감동이 되려면 죽어서 내가 영혼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 사람의 의사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와이프한테 물어봐. 오빠도 나 영원히 사랑해? 그럼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야? 그리고 우리 와이프 항상 그래. 내 의사는? 너 나한테 왜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얘기야. 그칠 것을 믿긴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를 뭐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대에 대한 어떠한 사랑은?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고 싶었던 게 이 작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이별을 극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는 너를 향한 내 마음 변함이 없을 거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 특징 1번 단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 기법이에요 이 시에서. 두 번째, 순환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다만 이 변함이 없다는 거는 언젠가는 헤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변함이 없겠다는 얘기를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요 말인데 산문체 진술이라는 게 좀 중요해. 왜냐면 너희 시를 보면 이 시가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치? 네. 이 시가 뭐겠냐면 한 개 쭉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글, 소설처럼. 그래서 산문체 진술이라는 것들은 뭐처럼 써 있다는 얘기냐면 소설처럼 연결되어 있는 긴 문체를 우리가 산문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시를 보게 되면 다 한 연이 한 줄로 끝나 그냥 쭉 연결돼 갖고. 그래서 산문체 진술이란 말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서는 내 마음은 뭐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냐면 변하지 않을 거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친다는 거에 너 집중하면 안 돼. 알았지?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너희가 영원히 젊어? 아니야. 언젠가 젊으면 끝나긴 해. 그치? 하지만 그 젊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젊음을 즐기고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기억하면 좀 더 쉬울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 적었나요? 1번 대꾸와 반복이기에 대꾸가 되려면 이 문장이 인수는 영희를 사랑하는데 영희는 철수 사랑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한 줄로 딱 연결돼 있지. 같은 문장 구조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꾸는 안 돼. 다음 2번에 서리적 표현 있나? 아니요. 서리적 표현이라면 이런 거야. 의문형인데 대개는 반대 의미야. 어찌 안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니? 여기서 만약에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 라고 얘기했잖아. 불러볼까? 근데 아예 사실 안 부를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서리는 있을 수가 없어. 더구나 물어본 말 자체가 없고요.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소에 이거 장소 있니? 장소가 되려면 공간이 나와야 돼. 없잖아. 4번 산문체 이거 있지? 네. 그 다음에 화자의 시간에 적어서 있지. 그럼 몇 번이야? 4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넘어가서 2번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시에 대해서 지금 감상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항상 생각하고 기다려온 애틋한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두 번째, 편지처럼 사적이고 진솔한 고백은 이게 편지 형식으로 쓰인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있어요. 세 번째,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네. 4번, 그는 자신의 사랑도 언젠가 그칠 것이라고 알고 있대. 맞아, 틀려? 자, 이걸 이제 읽어주면 내가 이렇게 조용해져 갑자기. 실제 수능에서 이 문제 제일 많이 들었거든. 내 사랑도 언젠가 그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인 거지. 근데 밑에 봐 이제. 계절이 순환하듯 사랑은 영원하리라는 확신이 있대. 그래? 아니라니까. 사랑이 언젠가 그칠 수 있다라고 얘가 하고 있다고. 언젠가 사랑이 그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 사랑이라는 건 그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랑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은 계절이 순환하고 돌듯 계속해서 돌고 돌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내 사랑은 1년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나도 또다시 나는 사랑이 시작될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 몇 번이냐? 5번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3번이에요. 선생님이 노란 수치한 부분만 봐봐. 핵심 포인트가 이거든? 얘는 그대가 나를 항상 보잘것 생각했니? 하찮게? 아니잖아. 이번에 짝사랑하는 동안 나는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니?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었어. 세 번째,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소중한 것. 이게 답이 3번이지. 왜냐 우리 지금 기억의 의미야. 기억이 뭐였냐면 아까 사소하다 할 때 그 1번 1년에 있던 그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 얘기였잖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일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상은 사소해 보여. 하지만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거야?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이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답 몇 번이냐면 3번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23페이지 잠깐 넘어가 봐요. 선생님이 23페이지는 강의를 이미 찍어놨어.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꿰뚫어보기 특적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독서 파트 이제 어제 선생님이 강의했던 건 예술 파트에 대한 강의를 했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실전,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제들은 그런 주제들만 좀 골라본 거고요. 오늘은 이 인문 분야 중에서 9차시 강의이자 실학 사상에 대한 인문 파트에 대한 글을 하나 보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은 실학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글의 그러니까 제목을 갖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하긴 하지만 이제 본 강의 시간에는 문학 강의에 이어서 비문학까지 이제 제대로 온전하게 강의를 하기 좀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조금 강의 시간을 더 오랫동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엔 여러분 또 60분 시간을 넘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나마 조금 보완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잘 들으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목은 실학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을 여러분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우리가 인문 파트에서 철학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철학에서 뭐 실학이다. 그럼 실학이 나오게 되면 실학은 성리학 다음에 나온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나온 게 실학.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져 있는 성리학에 비해 약간 실전 혹은 이제 실천을 중요시 여기했던 그래서 실학 사상이 나오게 되면 꼭 함께 붙들어지는 게 성리학 얘기를 같이 나오곤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함께 붙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일단 본문이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뭐가 없냐면 일치, 불일치 문제가 딱히 존재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뭘 보는 게 중요한 거냐면 1번 문제에서 논지, 주제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니까 요 5가지가 주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적절한 거니까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요 글은 실학에 대한 뭔가 얘기를 갖고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하나하나 다 기억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줄만 쳐놓고 넘어가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가도록 하죠. 일단 4번 문제가 보면 여러분 그 문장 얘기할 때 단어 문제, 어휘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요 문제는 본문 읽어갈 때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보기 문제는 다 읽고 풀어야겠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실학은 성리학의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 후기 사회. 자, 끊어서 읽어볼까요? 현재 실학은 대체로 성리학의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진보적 사상이라고 이해된다. 이렇게 끊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실학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성리학이 이념 가지고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나 봐요. 실학은 요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했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진보, 그러니까 핵심어만 좀 표현해보면 성리학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조선 후기 사회의 진보적 사상을 담고 있는 게 실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그런데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책을 배울 때, 독서 과목을 배울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추론적 읽기라는 거 기억날 거예요. 이 추론적 읽기에서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앞의 말에 비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며 읽어보자 얘기했죠. 앞의 말은 있는 그대로의 얘기. 예를 들면
실학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런데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요? 볼까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 정의는, 그러면 여기 말한 이 상식적 정의가 바로 요 위에 대한 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리학을 극복하고 나온 이야기가 실학이다. 이런 상식적인 정의의 이면에는, 이면 다를 이자잖아요. 요거의 다른 면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사람들이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뭔가 성리학에 못마땅한 게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끌어내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현대학자들이 조선 후기의 학풍을 실학이라고 정의하고 주목했던 데에는 실학에서 우리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실학이라는 거구나. 그럼 성리학으로는 근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대화 혹은 뭐 진보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실학과 연결되는 말이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죠? 계속할까요? 지금 선생님이 4번 문제를 미리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면 때문이에요. 상식적 정의의 이면, 다른 면에는, 그럼 1번 보면 4번에 1번이에요. 그 왜소한 이면에 뭔 얘기죠? 그는 왜소해 보인다. 그런데 그 왜소한 면에 비해 또 다른 면에는 굳센 의지, 반대되는 면이니까 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1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힘을 찾으려 의도가 깔려있다. 자, 어떤 학자들, 가 나와 있죠? 문제 출제했다는 얘기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어떤 학자들이 무슨 얘기 하나 읽어보죠. 어떤 학자들은 실학을 봉건지형을 뚫고, 즉 봉건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사고잖아요. 봉건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봉건지형을 뚫고 올라온, 여기서 끊어야겠다. 뚫고 올라온 근대적인 사상이라고 파악하고, 즉 근대적이라는 말 계속 반복되죠. 외세 침략 같은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요인이란 것들은 뭔가 요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죠? 실학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실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외세가 침략만 안 했어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힘, 그 바탕이 된 것이 실학이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 가의 학자들, 여기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 가라고 하는 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봉건 지형을 뚫고, 그러면 기존의 봉건 이거는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근대를 지향하고 있고, 또 하나 스스로 근대화가 가능했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가의 학자들인 것 같아요.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얘기하냐면 너무 한쪽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주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실학의 상식적 정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요? 상식적 정의라는 건 실학이란 성리학이라는 것들을 뚫고, 즉 성리학, 여기서 본건이라는 게 이제 성리학 얘기하는 거겠죠. 성리학과는 구별되게 근대화를 지향하는 학문이며 우리 스스로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실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식적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뭘까? 정확한 문제가 뭔데? 그 얘기 이제 하겠죠. 자, 그럼 방금 우리 요인 읽었으니까 요인은 요소였죠? 2번 읽어볼까요? 2번. 그는 전에도 정부의 요인들과, 이 정부의 요인이 요소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요인은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요인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게 똑 하고 튀어나오네요. 그럼 먼저 4번을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중에서 이제 3개만 남은 것 같아요. 가죠! 2번 단락입니다. 먼저, 그럼 항상 접속사는 이렇게 세모 쳐놓고, 먼저 지적할 것은 지나치게 이전 학문과의 이전 학문이 여러분 뭐예요? 이게 바로 성리학 얘기하는 거죠.
이전 학문과의 불연속을 강조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무슨 문제요? 성리학과 끊어지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리학, 이제 실학은 성리학과 완전 달라, 뭐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학문이란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한다. 앞으로 유학과 성리학은 같은 것 같아요. 내지 유학을 말하는데, 물론 조선 후기의 사상적인 흐름은 기존의 조선 성리학과는 다른 것이었다. 뭐냐면 조선 후기에 어떤 사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기존의 조선 성리학과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나 봐요. 조선의 성리학이 얘의 특징이 지나치게 이론적인 공방을 펼치느라, 즉 조선 성리학이 너무 뭐했냐면 이론적이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했고 요게 문제를 등한시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반동으로 뭐가 나타났어요? 실학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도 크게 틀리지 않네요. 그러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성리학이 너무 이론적이어서 문제, 현실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결과 실학이 나타났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나 그럼 뭔 얘기냐면 크게 틀리지 않아. 그러면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아. 그럼 그 다음 이어진 말은? 근데 말이야, 조금 틀린 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크게 틀리지 않아. 맞아, 네 말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크게 틀리지 않아 라고 얘기했으면 근데 조금 틀린 점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요 뒤에 얘기는 틀린 게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럼 볼까요? 모두 과거의 학문을 극복해야 할,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과거의 학문과 단절을 이룬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학문을 극복해야 할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과거의 학문과 완전 이전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왜? 성리학적 논쟁에 빠져서 사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풍토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비판을 했지만 이들이 자기가 성장한 토양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사상을 시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의미단을 끊어 읽었어요. 포인트만 다시 잡아보죠. 과거의 학문을 적으로 생각하는, 완전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왜 그러는데? 성리학적 논쟁,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이론만 중시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런 거에 빠져서 사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풍토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리학적 논쟁은 아마도 현실 문제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현실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즉 현실을 등한시하는 이거에 빠져서 사회 변화에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는 비판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가 성장한 토양,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학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 토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리학이 없었으면 실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의 일부분 속에는 성리학적인 요소가 기반이 되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장한 그 성리학 기반을 무시하고 실학만 주장하는 게 과연 옳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이전 학문, 즉 성리학과 실학의 불연속을 강조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죠? 너무 과거와 단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리학과 실학은 너무 불연속적인 관계가 아니야. 불연속적인 관계가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3단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이른바 실학자들, 이제 본격적으로 실학자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실학자들은,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이른바 실학자들은 대부분 유학의 경전에서 시대를 바꿀 힘을 찾았다. 즉 실학자들도 유학을 중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해됐죠? 자, 그 상황에서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과 서학도, 즉
고증학이라는 것과 서학이라는 게 외래에서 들어왔나 봐요. 외국에서. 이것도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토대가 된 것은 모두 고대 유학, 즉 성리학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런 성리학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유학의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해, 이제 여기가 포인트겠네요. 뭔 얘기냐면 이러한 대단했다라는 우리한테 충격을 준 모든 학문들, 실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학을 계승을 한 거다. 근데 그냥 계승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성리학이라는 게 현실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한시하는 것들을 약간 좀 배제하고 뭔가 좀 비판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계승을 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실학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계속 넘어갈게요. 있다. 더 나아가 실학자들이 모두 근대적이고, 우리가 실학하면 근대라고 처음에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인 의미였잖아요. 근데 실학자들이 모두 근대적이고 진보적이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은 근대고 성리학은 보수, 뭐 옛날 고리타분한 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학자로 분류되는 학자들 중에는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많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랑 얘기한 게 뭐였냐면 실학자들이 결국 모든 것들의 힘을 어디서 찾았냐면 고대 유학을 기반으로 찾았다. 근데 그 유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됐죠? 갑시다. 3단락 교재는 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실학자들의 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단락 가죠. 조선 후기의 학풍이 성리학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점은, 그러니까 지금 조선 후기가 기본적인 기존 학문이었던 성리학을 좀 넘어서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성리학을 넘어서려고 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건 맞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로, 이게 이제 실학에 대한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 전통을 극복하고자 했고, 그럼 자기 전통이라는 게 성리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들은 진취적으로 근대적인 가치를 향해, 근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실학과 통하는 말이었죠. 생각을 바꿔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전통과의, 즉 자기 전통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성리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리학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리학이 실학과 불연속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 자, 이번엔 나번의 학자들인 것 같아요. 자, 어떤 학자들은 넘어가 볼게요. 실학자들이 거부했던 것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고답적인 조선에, 고답이란 것들은 옛날 것을 답습한다는 얘기니까 옛날 것만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고답적인, 즉 옛 것을 중시하는 조선의 성리학적 분위기 또는 주의만을 숭상하는 경직된 주자학이었지, 즉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고 현실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했던 그러한 유학을 싫어했던 거지, 유학 그 자체를 학문적 토대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학자들은, 이 가의 학자들은 본건 자체를 싫어했잖아요. 본건적에서 벗어나, 아까 뭐 탈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나의 학자들은 뭐냐면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의 토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학문도 자기가 성장한 토대와 전제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즉 이 나번 학문은 뭐냐면 똑같이 근대를 지향하긴 하지만 과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번과 나번은 둘 다 실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번은 과거의 단절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얘기한다고 본다면, 나번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데 라는 거를 나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주제는 이렇게 학문적 토대, 즉 유학이란 것들을 부정하지 않았던 실학자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기존의 그냥 상식적인 의미에서 그냥 옛것은 다 부정하고 근대만 지향하고 우리 스스로 외세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 나번의 학자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학문의 중심에는 유학이라는 게 깔려있지 않나? 즉 불연속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단락이에요. 이처럼 실학은 복합적인 요인과 다양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스펙트럼. 자, 실학이라는 건 복합적인 요인과 다양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란 말이 중요해요. 다양한 학자들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도리어 조선 후기의 사상적 의의와 풍요로움을 놓칠 수 있다. 이러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있어요. 됐나요? 이런 판이, 저런 판이, 무슨 판인지 알겠죠? 쪽파대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죄송해요. 잘겠어요. 자, 그럼 판이 하면서 중요한 건 실학을 억지로 일정한 도식에 넣어 이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요기파, 뭐 진보파, 보수파 이렇게 쪼개지 말고 각 사상가들의 주장을 정확히 얘기하면 들어보고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실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거죠. 이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실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복합적인 요인과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한 게 있으니까 그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잘 들어봐라.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나타난 사상적인 의의와 풍요로움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학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올바른 실학을 이해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게 여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노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를 말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책에 아마 20페이지인가요? 아닌가? 여러분 책 24페이지네요. 24페이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놨죠. 자, 해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이 글은 실학에 대한 상식적 정의, 그러니까 상식적 정의라는 게 뭐였냐면 성리학과 구별되는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 그 이면, 다른 면에 문제를 지적하고 실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어떻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실학의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는데 그동안은 실학자들은 이전 학문인 유학을 극복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비판적으로 계승을 했고, 이게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편적 이해를 경계하고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자 라고 얘기했던 작품이다. 이런 글이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럼 주제가 뭐니라 물어본다면 실학에 대한 상식적 문제와 실학의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실학에 대한 상식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 그런 실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1문단은 상식적 정의에 대한 포함된 문제 단락 다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다음 3문단은 뭘까? 유학을 뭐라고 본 거냐면 비판적으로 계승한 실학자들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4번째는 부정하지 않은 실학자들도 있었고, 5번째는 실학에 대한 단편적 이해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라. 그럼 이 글의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실학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고 처음에 적어드렸죠. 그리고 문제의식이 뭐냐? 결국 실학에 대해서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지은 거라 보면 되는 거죠. 왜? 실학에 대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닌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1번이에요. 위클의 논지, 실학자들이 지녔던 혁신적 자세를 계승하자? 아니죠.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뭔가 비판적으로 뭔가 끊어지지 않게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맞을까 딱 보면 5번이 정답이겠다. 그죠? 실학에 대한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여러 가지면 여기에 이제 포인트죠. 다채로운 것들. 획일적 시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들. 이해했나요? 됐죠? 자, 2번 문제예요. 가나에 여기 가나 선생님 적어드렸어요. 가나. 자, 가에 비해 나는. 자, 봐요. 나는 실학자의 자주적 정신. 자주적이란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잖아요. 스스로는 가죠, 가.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라 얘는 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나에 비해 가는 실학과 이전 시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본건과는 다른 것, 탈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네. 답은 2번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가나 모두 실학이 유학을 계승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요? 실학이 유학을 계승했다라고? 나는 맞죠. 근데 가는 탈피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아니겠죠. 다음 4번. 가나 모두 실학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제약되었으면, 이 얘기한 건 가였잖아요. 아, 외세만 아니었어도 나가 잘 됐을 텐데 이런 얘기한 거니까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가는 실학의 전통, 나는 실학의 전통과 진보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답은 5번은 안 돼요. 그럼 답은 간단하게 2번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3번 문제 갑시다. 자, 보기네요. 이번엔 실제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익이에요. 이익은 유학의 기본 토대였던 농업 공동체를 강조했대요. 우리 여기다가 살짝 적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이익이에요. 자, 이익은 뭘 중시했냐면 유학을 토대로 했다. 유학을 토대로 했다고? 우리 앞에서 읽었던 약간 좀 최근 실학과 좀 연결되는 것 같죠? 그래서 농업 공동체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했고, 다음 실학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정약용도 새로운 사람이네.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 사람도 뭘 중시한 거냐면 유학을 중시한 거죠. 그죠? 그리고 상제, 즉 하느님을, 즉 상제라고 하는 존재를 신앙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던 사람이 정약용. 자, 이와 달리 반대인가 봐요. 청나라를 오가면서 서학의 영향을 받은 북학파들, 새로운 사람들이네. 자, 북학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학파는 성리학적 주제에 관심이 없었대요. 즉 성리학적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건 뭐에 관심 있지? 홍대영이나 최한기처럼 음양오행 같은 전통적 개념을 버리고 그러면 홍대용이라든지 혹은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버리고, 그러니까 위에서 유학을 중시했던 이 위에 사람들과는 달리 얘네들 전통을 싫어했네요. 버리고 만물이 물, 흙, 공기 돼 있는 서양의 사원소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서양 사상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가죠. 1번부터요. 이익이 농업 공동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학문과 단절되지 않았다. 그쵸? 이전의 학문이 유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이 아니죠. 2번이요. 고대 유학으로 돌아가 상제를 신앙하는 정약용 주장도 복구적이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자 했으니까. 맞죠? 3번이요. 북학파들이 성리학적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학파가 성리학 주제에 관심 안 뒀잖아요. 그죠? 이들이 유학의 전제를 거부했다. 그래요? 일단 얘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리학 주제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여자를 난 거부해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여자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건 그냥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내가 여자를 너무 싫어해 이런 얘기라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과 거부한다는 건 동등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여자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이걸 거부했다는 전제를 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여자에 관심이 없었어. 그럼 나 여자를 거부하는 건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여자가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것뿐인 거죠. 이해했죠? 자, 4번. 사하 원소설을 받아들인 홍대용과 최양기는 개방적 태도. 그러니까 서양과 받아들였겠죠? 5번에 시각 단편적 이해에서는 문제될 수 있다. 왜? 아까 처음 본문에 얘기했지만 너무 한쪽 면으로 봐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5번 맞는 설명. 따라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다 했고 4번 문제는 아까 2번이라고 문제 풀었으니까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뭘 배웠던 거냐면 실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 9차시 강의를 정리했고 다음은 10차시 강의에서 만날 건데요. 10차시 강의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전주는 시험 전주니까 잠깐 한 주 쉬고 시험 주간은 시험 주간이니까 한 주 쉬고 중간고사 다음 주에 그때 우리가 10차시 강의로 만나도록 하죠. 어느덧 10차시네요. 우리 벌써 절반이 끝나가거든요. 요거 10차시 하고 나면 이제 딱 절반 끝나서 나머지 10번만 수업하면 정리가 되네요. 아마 11월 말이나 오고 12월 초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달려서 요번 2학기 동안에 적어도 독서하고 문학에 대한 시 파트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내년 수능 때 독서하고 요 현대시 고전시가 파트에서는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